우리의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로 연락이 먼저 왔고 이후에 전화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부정심판자에게 중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먼저 사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숙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반가워요. 1월 9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저희 예상대로 성대한 생일 파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일 상을 받았죠.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요? 일단 오전에는 이 베이징에 있는 경제기술개발국, 뭐 우리나라로 치면 판교 같은 곳인데, 판교 같은 곳? 네, 방문해서 뭐 경제 시찰했고요. 뭐 네. 벤치마킹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이후에 수주석과 오찬을 갖고 현재는 귀국길에 올라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열차 안에 있습니까? 네. 저녁 식사 정도 하고 있겠네요. 그렇겠죠. 좋습니다. 최 반장, 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심석희 선수가요, 조재범 전 코치에게 한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냈잖아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 아니에요? 저도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심석희 전 선수는 조재범 전 코치가 이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감시와 협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코치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체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며 아주 엄중한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겠죠.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인사, 저희가 이제 청와대 인사가 한 오후 4시쯤 발표가 됐고 저희가 속보로 다뤘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집무실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신임 참모진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에게 특별한 주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국회 산자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교류를 많이 한 경험이 있으니까 경제 관련한 역할을 많이 해달라. 비서실장이지만 그런 주문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정치부회에서 많이 다뤘지만은 새해 들어서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아주 뚜렷하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어제 오늘 연속해서 이제 경제 얘기부터 이제 꺼내고 있는 건데,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뿐 아니고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할 일이다. 과거처럼 음습하다면 모를까 투명하고 당당하게 만나달라, 이런 주문을 노 실장에게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그런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17년에 비해서 9만 7천 명 정도 이제 늘어났어요. 이게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 약 9년 만에 최저 수준이죠.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또 구직 활동조차 나서지 않는 인구, 저희가 따로 이제 통계 잡잖아요. 그 인구가 처음으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를 볼 때 문 대통령의 경제 드라이브는 올 한 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속보가 많은데 그중 하나만 좀 짚고 가면요. 비공개 촬영의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유튜버, 요즘은 이제 유튜버들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양혜원 씨가 오늘 악플러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는데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조금 전에 나왔지만요.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악플러들을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는 안 물러나겠고 인생을 다 바쳐 싸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틀째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이틀 앞두고 있는 검찰 상황, 또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레이더 논란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또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 반장이랑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네 번째로 중국을 찾았죠. 성대한 생일상을 받고 오늘은 경제 행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양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어제도 저희가 분석해 봤지만은 이번 방중은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방중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방중 이틀째입니다. 첫날인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또 성대한 생일 만찬까지 대접받느라 사뭇 피곤했을 텐데요. 이른 아침부터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국빈 숙소 조어대 다오이타입니다. 검은색 차량 무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곧이어 베이징 시내로 들어서는데요. 조명을 켠 21대의 사이드카 부대가 앞뒤로 호위에 나섰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멀리서 본 영상입니다. 동쪽 방향은 아예 도로 전체를 통제했고요. 이 새의 머리처럼 늘어선 사이드카가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있는 벤츠 리무진,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있었겠죠.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차에서와 리설존 여사께서 타신 자동차 행렬은 21대의 모터시클의 호의를 받으며 네, 김 위원장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도 내의 제약업체 동인당 공장을 방문해서 약 30분간 머물렀습니다. 이 경제기술개발구, 우리나라로 치면 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첨단 산업의 메카입니다. 노키아, 벤츠 같은 글로벌 업체는 물론이고 우주산업체도 입주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식 경제개발을 벤치마킹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행보입니다. 자, 지난해 3월이죠. 사상 첫 순방이자 첫 방중에 나섰을 때도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관촌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차에서는 핵물리, 우주공간, 농업, 에너지 등 자연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전시물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자, 오후에는 다시 숙소를 나와서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북경반점으로 향했습니다. 1900년 문을 연 베이징 최초 근대식 호텔인데요. 스촨 요리, 광동 요리 등 다양한 전통 음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귀국길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심을 시 주석과 함께 한 거고요. 이후 곧장 베이징역으로 이동해서 오후 3시께 전용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자, 이처럼 김 위원장은 방중 때마다 시 주석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지난해 방중 땐 시 주석이 아예 직접 숙소를 찾아와서 식사도 하고 또 손수 차도 따라줬습니다. 자, 이후에는 떠나는 차량 앞까지 나와 배웅하는 등 아주 극진한 환대를 보여줬었고요. 1차 방중 땐 무려 4억 원어치로 추정되는 선물 꾸러미도 안겼습니다. 석군평동지와 백요원 여사는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와 리설존 여사께 자기들이 특별히 마련한 여러 가지 선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 사이에 오가는 친형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정이 흘러넘치었습니다. 네, 어제 첫날 일정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베이징 시각 오후 4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는데요. 올해 북중수교 70년을 맞아 북중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 그리고 한반도 문제, 그리고 임박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 등을 폭넓게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어서 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을 겸한 환영 만찬이 열렸는데요. 이설주 여사가 등장한 저녁 6시 반쯤 시작돼서 밤 10시 반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북중수교 70주년의 김 위원장 생일까지 아무래도 작년보다 더 큰 선물이 건네졌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생일입니다. 중국은 특별히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생일을 축하한 것입니까? 중국은 새 대북 원조 계획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북중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북중 고위급 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성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북중 회담의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언론들 김 위원장의 방중 새해 한반도 정세의 좋은 시작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미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역시나 한 번 더 강조했고요. 자, 미국과 부랴부랴 전화 통화를 한 일본은 방중에 따른 영향을 예단하진 않겠다면서 향후 중국에게 설명을 듣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重大な関心を持って情報収集、分析に努めており、今後中国側からしかるべき説明を受けたい、この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 자, 핵심 당사자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선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핵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에서 줄곧 좋은 파트너였다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하루 종일 트위터를 새로 고침하면서 언급이 없나 이렇게 살폈는데 북한에 관한 메시지는 새해 첫날 2차 회담을 기대한다는 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북중 밀착을 통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세를 분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 위원장은 앞선 신년사에서부터 중국을 포함한 소위 다자 협상 판짜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 체계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 회담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연초부터 오간 김 위원장의 친서, 또 지난해 말 G20 미중 정상회담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전 언질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또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회담 준비에 돌입해서 괜한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첫 단추인 북미의 고위급 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은 네 번째 방중, 시진핑과 오찬 후 귀국길입니다. 네, 1, 2, 3차 방중에 비해서는 이번에 방중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3박 4일 아닙니까? 7일부터 10일까지. 근데 오늘 벌써 귀국길에 오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열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네, 북중 양국이 발표했던 이 김 위원장의 방중의 일정이 7일부터 10일까지 그렇죠. 3박 4일이었는데 이 전용 열차로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까지 가는 데만 1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께 출발을 한 거고요. 이 마찬가지로 열차를 타고 왔었던 지난해 3월 1차 방중 때도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그때도 3박 4일이었군요. 네, 그때도 실제로 베이징에 머문 시간은 한 24시간 정도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3차 방중 때는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비행편으로 왔으니까 꽉 채워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 거고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 열차를 타고 왔던 1차 또 이번 4차 방중은 그 이동 시간만큼 또 일정이 늘어났다,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하루 일정, 고 반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이 숙소인 조어대를 나온 김 위원장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있는 제약업체 동인당 공장을 방문해서 약 3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동인당은 청나라 강희제 때부터 이 3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약방 기업인데요. 자, 이 경제기술개발구, 우리나라로 치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첨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거의 매번 방중 때마다 중관춘, 궤도 교통지휘센터 등 경제 관련 시설들을 찾고 있는데 중국식 경제 개발을 벤치마킹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숙소를 나와서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북경반점으로 향했습니다. 귀국길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심을 이 시진핑 주석 내외와 함께 한 건데요. 자, 이후 곧장 베이징역으로 이동해서 오후 3시쯤 전용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네, 그 북경반점이 이제 베이징 호텔이죠. 보통 베이징 호텔로 부르는 곳이죠. 그 이번 북중회담 가장 큰 의제 중 하나가 북미 협상이잖아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봤지만은 또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한반도 다자 협상의 틀을 짜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죠. 국장 베이징 북경반점 원래 발음 아시잖아요. 다 알죠. 베이징 판디엔 아니에요? 중국어는 고 반장이 잘해요. 저는 아주 옛날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저녁에 저는 자장면을 먹어야겠네요. 네, 향후 북미 협상 또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을 포함한 이 4자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목표로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었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사자 평화 협정은 자신들의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희망이 반영된 구상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 대신 김정은 위원장 대북 제재 완화 이런 미국의 보상을 얻어내는데 중국의 보다 더 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중국의 직접적인 대북 원조도 또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중국 외교부 룩항 대변인 북한에 생일 선물을 줬느냐, 즉 대북 원조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 받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네요, 또. 뭐 그렇죠. 뭐 물론 맞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맞춰서 뭔가 준비하는 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발표할 시점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뉘앙스가 해석이 되고요.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최 반장,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3박 4일 방중 역설적으로 북미 회담이 임박했다는 시그널 아닙니까? 네, 일단 뭐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의 이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다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은 모두 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전후에 열렸고요. 청와대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남북, 북중, 북미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교류가 서로 선순환을 해서 또 다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봤던 우리 고 반장이 보기에는 북미 고위급 회담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봤으니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 달 좀 열릴 것 같은데, 이번 달 내에 열릴 것 같은데, 일단 그 조윤재 주미대사가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정상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즉 이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이 고위급 회담 일정을 정하기 위한 물밑 작업은 스티븐 비건 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라인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담 장소는 뉴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열기로 했다가 미뤄졌던 그런 회담을 다시 여는 형태고요. 이르면 다음 주 폼페이오 장관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러니까 오는 16일에서 19일 사이 또는 이달 말쯤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또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1차 싱가포르 회담과 똑같은 양상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5월 7일 2차 방중을 했고요. 이어서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회담 장소와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의장이 이 5월 31일 뉴욕에서 만났고요. 이어서 6월 10일 대망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 준비 과정을 똑같이 비슷하게 밟아갈 거란 얘기고요. 이 윤 전 특별대표 아마도 정상회담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월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먼저 열리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난번하고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청와대 인사 얘기를 앞서 간단히는 언급했는데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오늘 첫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주변 비서관들한테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걱정 때문에 어젯밤에도 잠을 3시간밖에 못 잤다.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자세를 한껏 낮췄다고 합니다. 자, 노영민 실장 어제 인사 발표 때 직접 소감 밝히기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 부족함을 경청함으로써 메우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신일철 죽음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이 한국 자산 압류 신청 승인, 또 지난해 고용 동향,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폭행 피해 문제 등 이런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거의 토론을 하듯이 이렇게 열렸다고 하고요. 회의를 마친 노영민 실장 모든 비서관실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400여 명의 청와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노영민 실장이 이제 청와대 식구들한테 서신을 보내서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성과, 규율, 경청 이 세 가지더라고요. 네.
아까도 제가 간단히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영민 실장한테 당부의 말을 전했다면서요? 네, 어제 오후 6시 그러니까 인사 발표 직후에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그리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할 일이다. 과거처럼 음습한다면 모를까 지금 정부에서는 당당하고 투명하게 만나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 실장이 국회 산자위원장으로 산업계와 교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각종 정책에 발근히 역할을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노 실장은 시간이 지나도 이러이러한 산업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소한 2-3개 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 실장 오늘 직원들에게 방금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신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성과, 경청, 규율 이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사자성어죠. 춘풍추상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공직 기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의미가 있는 본인이 말인 것 얘기하면 같아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분량 욕심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괜히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비서관급 인사가 있었는데 고 반장이 그 내용 간단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송인배 정무비서관 또 권혁기 춘추관장, 남요한 문화비서관 등 2020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참모진 6명의 후임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정무비서관에는 복귀양 전 아산시장이 또 춘추관장에는 유송화 전 제2부속비서관 임명됐고요. 이 부속비서관 자리에는 신지연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공석이던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여현호 전 한겨레 논설위원 또 해외언론 비서관 자리에는 김혜경 전 3.1회계법인 변호사, 문화비서관에는 양현미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네. 자,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통계청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았죠.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아까 노영민 실장한테 특별한 당부를 했다는 얘기도 저희가 좀 다뤘잖아요. 올해는 경제 관련한 속보가 또 많이 나올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 마치고 귀국길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관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레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오늘 사법부 재판거래의 한 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무산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관련 속보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요. 두 남자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어. 자, 이 한 남자도 아니고 두 남자 하실 텐데 정우성, 이정재 이 두 사람의 버금가는 복국장과 양반장의 브로맨스냐? 자, 이건 아니고요. 기대하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아쉽게도 이건 아닙니다. 자, 오늘 두 남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명박 그리고 양승태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임기 3년 7개월이 겹쳤습니다. 그야말로 불편한 동거였는데요. 임기 4년 차였던 2011년 9월에서야 본인의 손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 법원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고 이에 따라 정부도 원칙대로 하면 법이 지켜지는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했고요. 양 전 대법원장도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렇게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던 두 사람. 국가의전 서열로만 보자면 대한민국 1, 3위의 다짐이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리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수신제가 지구편천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수신이었을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야 할 첫 단추부터가 어긋났습니다. 자, 먼저 한 남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결정타는 다스 실소유주라는 점과 함께 이 삼성으로부터 뇌물 76억여 원을 받은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이죠. 자,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며 증인을 대거 신청을 했고 그 첫 번째 신문 대상은 바로 자수서를 제출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전혀 인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 점을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시죠. 자, 다만 이 이학수 전 부회장 집으로 증인 소환장이 발송이 됐지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MB 측은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추후 신문기일을 다시 정해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한 남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자, 이틀 뒤 모레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의 검찰 소환인 만큼 검찰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수준으로 청사 경비와 보안 등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6월 1일 이렇게 집 근처 놀이터에서 가진 기자회견 당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예, 그때 가서 보지요. 검찰 조사 만약에 시작되면 거부하시진 않으실 거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꼭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여튼 그때 가서 보시죠.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자, 이날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또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또 후배 대법관들이 줄줄이 소환이 됐지만 침묵을 했죠. 그동안 지인의 집에서 머물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 이제 이틀 뒤면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그때 가서 보자라고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모레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장소도 지목을 했는데요. 바로 친정인 대법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대법원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 와서는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후배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이 그랬고 심지어 자신을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검찰 포토라인을 패싱하겠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대법원장의 이 제왕적인 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기자회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정문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다라는 방침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심이 커 보이는데요. 자, 만약에 허락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이 검찰 수사에 대한 각세우기라는 부담이 또 불허한다면 전직 수장에 대한 예우 문제와 또 보수 고위 법관의 반발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경로를 또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이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김 전 대법관은 이 재판 연구관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만들어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 논리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재판 거래를 한 상대가 있어야겠죠.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거래 상대는 바로 박근혜 청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기춘, 우병우, 김규현 등 청와대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검찰이 구치소를 찾아갔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서 입장 발표, 검찰 포토라인 패싱 논란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발표하고 검찰은 그냥 지나가겠다.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패싱이라는 용어로 썼고요. 양 반장, 근데 최 반장은 춤이 난 것 같아요. 아까 노래 부를 때 보니까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음정 하나도 안 맞죠. 원래 음은 여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요. 나고, 예. 본인은 알까요? 이따 끝나고 좀 얘기 좀 해줘요. 예. 네. 알 겁니다. 예.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석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입니다. 지금 검찰도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은 있었지만은 대법원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조금 앞선 9시쯤에 대법원에서 소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소회 등을
발표한 뒤에 조사를 받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지켜봐야겠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뭐 구체적인 본인의 입장보다는 전현직 법관들이 이 대거 조사를 받고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데 대한 이 당시 수장으로서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를 대법원으로 택한 데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최근까지 오랜 기간 근무한 대법원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나오면서 검찰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입장을 밝히는 거, 물론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이례적이긴 한 것 같은데 대법원하고는 조율이 된 거예요? 조율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만일 뭐 대법원이 내부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문 밖에서라도 이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양 전 대법원장의 일종의 기자회견 전관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 후 간단한 질문을 받은 뒤에 맞은편에 있는 중앙지검 청사로 차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소개했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도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거를 글쎄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조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비판이 나올 거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그 발언 장소로 선택한 거는 뭔가 메시지를 내놓기 위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피의자 신분의 고위 인사가 이 검찰 출석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입장을 발표한다. 뭐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건데, 자,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발언하는 초유의 일을 피하기 위한 뭐 일각에서는 꼼수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 이 검찰 수사에 지금 법원이 내심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데, 자, 법원 쪽에 양 전 대법원장이 야 이러고도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떻게 뭐 이런 식의 단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글쎄요, 뭐 해석. 그런 해석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예. 뭐 그 영장도 이제 발부해야 되는 역할도 이제 다 법원에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뭐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이런 해석이 검찰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또 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또 압박하려는 그런 포석도 있다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뭐 이 얘기는 내일 모레 저희가 또 이어갈 거니까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오늘 증인 출석하는 걸로 원래 잡혀 있었어요, 일정이요. 근데 오늘 나오진 않았죠, 재판장. 네, 오늘 뭐 이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부회장 첫 법정 대면이 예상이 됐지만 이루어지지 못했고 재판도 그래서 1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이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 부재, 그러니까 문이 잠겨져 있고 사람이 없음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집행관이 직접 이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역시 아무도 없어서 전달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에 다시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제 구인까지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는 걸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인 절차도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좀 그렇다면서 일단은 재소환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1일에는 이 전 대통령 처남댁이자 이 전 대통령 측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던 권영미 씨와 또 이 전 대통령 퇴임 후에 계획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재승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재 전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이날 역시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11일에 일정이 많네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 그러니까 재판이 마무리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결심 공판에 앞서서 이 증인 신문하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출석하면서 말은 아꼈습니다만 일단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네, 혹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피해자 측에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십니까? 오늘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소명하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공개 신문 후에 진행된 이 결심 공판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하급자인 수행비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구형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안전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왔고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일단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긴 하지만 성폭행의 강제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었죠. 자,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일 내려집니다. 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니까요. 혹시 저희 정치부의 진행 도중에 속보가 들어오면은 일단 구형량, 또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최후 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속보로 저희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버 양혜원 씨를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간단히 언급했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죠. 네,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부가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고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진을 유포한 데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선고 직후에 양예원 씨 재판 결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요, MB정부 당시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PD 수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그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네, 앞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던 이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1차 수사팀의 의견에도 지속해서 강제 수사를 요구하고 또 무죄를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 기소를 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 그리고 부당한 수사 지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가 이 정치적인 고려 아래 수사를 강제하려고 해서 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당시 이 같은 지시를 거부한 임광빈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야맹 감찰을 벌여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특정 사건에 대한 대검 수사 지휘를 축소해야 한다라고 공고했습니다. 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제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그 검찰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대요. 문건하고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내일도 관련한 속보가 좀 있을 겁니다. 오늘 방금 왜요? 그 해당 검사를 임광빈 부장검사라고 했는데 아니고요. 임수빈 전 부장검사예요. 제가 잘못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교정을 못했네. 최 반장 얘기를 제가 안 듣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양승태 소환 D-2 대법원서 입장 발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군은 낙동강과 내성천이 흐르는 배산 임수의 명당이죠. 특히 물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예천이란 지명도 단술맛이 나는 샘이 흐른다, 이런 뜻에서 이제 유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이지 인심도 후하고 옛부터 선비의 고향, 충효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죠. 하지만 요 며칠 사이 예천군 얘기 좀 안 좋은 뉴스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파문을 낳고 있는 군의원들 때문이죠. 급기야 폭행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가 이 일 터지자마자 기습 탈당한 박종철 예천군 의원입니다. 지난 선거 때 포스터 한번 보시죠. 자, 많이들 누구랑 좀 닮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자, 제대로 일할 사람, 반드시 해낼 사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캐나다 버스 그 CCTV 영상 보니까 정말 제대로 풀스윙을 해서 반드시 얼굴 안면 가격하더군요. 보십시오. 이거 바람을 가르는 이 스윙, 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캐나다 운전기사가 말려도 너는 또 뭐야 하면서 때려. 자기보다 윗사람인 군의장이 말려도 너도 맞는다 밀치면서 또 때려. 예? 자, 이 당초 해명이 어땠습니까? 당초 해명이 피해자하고 관광 일정을 놓고 이렇게 언쟁을 벌이다가 막 그만하십시다 이렇게 손살에 치는데 그 손에 맞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박종철 군의원님 평소 손사래를 이렇게 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주먹만 매서운 게 아닙니다. 뻔뻔하기도 이를 데가 없다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예천 군의회에서 이번 연수가 과연 적정한 것이냐 이걸 놓고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 심사위원장 누구? 그렇습니다.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 반드시 해낼 사람 본인이었습니다. 그래도 회의록은 남겨놨더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예천 군의회 홈피 가서 직접 한번 보십시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심사위원들 앞에서 박종철 군의원 이 출장 목적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과거에는 주민들이 의원들의 국외 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의원들 식견을 높이기 위해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가 많이 듣는다 합니다. 누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 이번 국외 연수도 단순 여행이 아니라 의원 전문성 강화, 지역 발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을 참고해달라. 자, 그렇습니다.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역 발전, 복지 향상, 정말 이 세 가지를 버스 안에서 다 해냈습니다. 자, 이제 이 뉴 페이스를 또 소개해드립니다. 그동안 박종철 군의원에게 가려져서 한 발 비켜서 있었던 무소속의 권도식 군의원입니다. 자, 캐나다 한복판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거 없다고 해도 기어이 여성 도우미 불러달라 목청껏 외쳤다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자, 포스터 한번 또 보시죠. 그렇습니다. 같이 가요. 어디를 같이 가자는 걸까요? 노래방? 자, 권도식 군의원 나름 억울한 게 있었는지 구구절절 또 하소연을 했더군요. 보시죠. 자, 일정 끝나고 노래라도 한 곡 하려고 소개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캐나다 노래방에 팝송밖에 없습니다. 또 노래방 가면 내가 눈도 어두우니까 노래 번호 찾아줄 도우미가 있나 해서 딱 한 번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냥 돋보기 갖고 다니세요. 그렇게 눈이 안 좋으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더 안타까운 건요. 이 중앙 정치권의 대응입니다. 특히 박종철 군의원의 친정이었던 자유한국당 말이죠. 자, 사건 직후인 지난주에 박종철 군의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서 조치를 한다고 하니 당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한국당 처분 따르겠다 해놓고 정말 이상하게도 이 회견 끝나자마자 탈당계를 내버렸습니다. 무소속이 된 겁니다. 자, 기자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자, 김 위원장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박종철 군의원 이미 탈당해서 윤리위 회부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CCTV가 요즘에 공개가 되면은 그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백일화에. 또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했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캐나다 관광버스에는 CCTV가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북 예천경찰서에서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이제 CCTV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 그냥 너무 적나라해서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얼굴을 가격해서 지금 이제 얼굴에 피가 철철 흘렀는데 그 피가 난 것도 렌즈 파편이 박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 반장. 네, 저거는 누가 봐도 손사래라고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지난 7일에 경북 예천경찰서에 고발장이 제출이 됐고, 이르면 이 경찰이 이번 주말에 박종철 군의원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속인주의 원칙,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으로 다스리는 이 속인주의에 따라서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진술을 요청한 상태고요. 병원 확인증과 상처 부위 사진으로 이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광에 갔었던 군의의 관계자들 조사도 모두 마쳤고요. 경찰은 일단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상해죄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가 있죠. 이 박종철 군의원 캐나다 현지에서 돈을 주고 합의했지만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은 박종철 군의원이 자기가 가는 외유 일정을 자기가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이제 오케이를 했겠죠. 외부 심사위원들이 없어요, 최 반장? 네, 있긴 있습니다. 물론 대학 교수, 지역 시민단체 등 민간 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군의회 의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지방소도시는 뭐 민간위원이라고 해봤자 한 동네에서 뭐 형님 동생 하는 그런 뭐 관계일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들끼리 형식적인 셀프 심사를 하는 겁니다. 뭐 일례로 제가 뭐 최근 몇 년간 국회 그 공무여행 심사 회의록을 쭉 뒤져봤더니 심사위원들의 워딩이 토시 하나 뭐 틀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준비한 것처럼. 그럼요. 네, 제가 아까 양 반장한테 허락 받고 제가 봤는데. 위 없는데 그런가요? 예. 위원들은 해마다 뭐 다른 사안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텐데 이 해마다 베꼈거나 아니면 비응의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그래요?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해마다 다른데 지금 좀 전에 이제 회의록을 비교해봤더니 그 발언 내용은 거의 똑같다는 거죠.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뭐 빙의 가능성 이제 괜히 얘기한 거니까 그 가능성을 제껴놓으면은 베꼈을 가능성이 뭐 아주 높네요. 그죠?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북 예천 군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군 의회가 필요 없으니까 아예 해산하라 이런 요구까지 나온다는데요. 고 반장,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경북 예천 군의회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박종철 군의원 탈당 직전까지 한국당 7명, 무소속 2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TK 지역이다 보니까 한국당의 강세 지역인데요. 한국당 입김, 또 이 지역구 의원의 입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최규일 의원입니다. 하지만 이 최규일 의원 측은 뭐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뭐 어떤 그 설명도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당은 박종철 군의원이 지난 4일 탈당을 하자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수 탈당이 박종철 군의원 본인 의사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였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한복판에서 도움이 나오는 노래방으로 안내해라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권도식 군의원. 지금 이제 가이드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또 폭행 못지않은 큰 불상사. 뭐 상당히 시끄러운 소식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거절했으니 망정이지. 글쎄 말이에요. 일단 뭐 본인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이 침침해서 노래방 책자 번호를 불러줄 뭐 도우미가 필요했다. 또 그냥 한번 툭 던져본 얘긴데 뭐 계속 졸라댔다는 식으로 보도가 돼서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러는데요. 지금 뭐 피해자인 이 가이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또 법적인 문제는 피해 갔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일이 뭐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권도식 군의원 이게 아니어도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연말 그러니까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에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깨끗하게 군의원직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노래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맥락이에요, 최 반장? 네, 지난 4일이었는데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신년 인사회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때 박원순 시장이 행사장에 입장을 할 때 이 홀에서 흘러나온 배경음악이 논란이 된 건데요. 바로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로 유명한 작곡가 김영석 씨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정했던 그 노래였던 겁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단단히 뿔이 난 상황이고요. 사실 그걸 떠나서 서울시장이 입장을 할 때 대통령 헌정곡이 쓰인 것 자체가 좀 구설에 오를 일이긴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직접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상심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트위터에 글을 남겼군요. 실수였다 그런 의미네요.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예천군 의회 폭행, CCTV 공개 후폭풍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이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최근 발생한 레이더 조사 논란까지 양국 간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죠. 국방부가 어제 초계기 레이더 논란 관련해서 동영상에 6개 국어 자막을 추가로 넣어서 올리자 일본도 한글 자막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상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한일 관계 논란을 분석해보고 각종 국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최악입니다.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한일 관계가 좋았던 때를 따져보는 게 더 빠를 정도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범위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자, 오늘도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했는데요. 자, 면면을 보면 일본의 억지 주장, 역사 왜곡 탓이 큽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갈등 지난해 오늘, 1년 전 오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1월 9일 우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었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시키되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반발했습니다. 日韓合意は国と国との約束です。これを守ることは国際的かつ普遍的な原則であります。 자,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냉기류가 이어지는 와중이었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신일철 주금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일이었죠.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 주금의 한국 내 자산 중 4억 원가량에 대해서 낸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수훈 주일대사를 초치해서 항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 집행 신청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1월 4일 한일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 등의 계기에 우리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입니다. 한국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쐈다는 일본과 쏜 적도 없고 오히려 저공 비행부터 사과하라는 우리 정부, 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초계기 비행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반박 영상을 한글과 영어 자막을 입혀서 지난주에 유튜브에 올렸었죠. 어제는 일본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6개 나라 자막을 추가했습니다. 일본도 이에 실세라 한글 자막 영상을 추가했는데요. 자, 온라인상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내부 회의에서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몰래 접촉하다가 들켜서 레이더를 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자, 우리 정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생각이 없고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그동안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지만 일본이 이러는 이유, 내부 요인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헌법 개정 등 노골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재편을 추구하는 아베 정권 입장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항상 중재 역할을 자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자, 미국은 한일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막전막후로 중재를 해왔습니다. 한미,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을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역대 미국 행정부와 다른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무관심, 자, 분위기인 겁니다. 미국 보수 성향 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혼란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치적 견해의 상대적인 부재가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주던 전형적인 힘을 제거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말 나온 김에 고반장의 글로벌 TMI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쯤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The federal government remains shut down for one reason and one reason only, because Democrats will not fund border security. My administration is doing everything in our power to help those impacted by the situation. But the only solution is for Democrats to pass a spending bill
that defends our borders and reopens the government. 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바로 국경 장벽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거대한 장벽을 세워서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바로 그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 57억 달러를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 예산안 자체가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18일째 셧다운, 정부가 아예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문은 미국 주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는데요. 반론권 보장을 주장한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Sadly, much of what we heard from President Trump throughout this census shutdown has been full of misinformation and even malice. The president has chosen fear. 자, 민주당은 국경 안보에는 동의하지만 콘크리트 장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콘크리트가 싫으면 강철로 만들겠다는 아재 개그까지 선보인 바 있습니다. 자,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셧다운 최장 기록도 조만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최악치 닿는 한일 관계, 아베 지지층 결집 노력. 네. 자, 오늘 국회에서요. 아까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거기 예고 영상도 잠깐 나왔지만은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양 반장 무산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이렇게 야당이 조혜주 후보자의 그 이전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겁니다. 자, 한국당 등은 이제 뭐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에 이름을 올렸었다. 정치에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한국당 소속 국회 행안위 의원들 기자회견을 갖고요.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지난 2017년 9월에 발간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라면서 해당 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임명될 선거 공신을 나열한 명부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캠프에 몸담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측은 후보자 본인이 후보 캠프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 활동 행적도 없다. 후보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백서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올라간 건 담당 실무자의 행정적인 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요. 이용호 손금지 의원에 대한 복당 입당 심사를 했어요. 근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3일에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한국에 협의 요청할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은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응답하라 다정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고 반장이 소개할래요?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습니까? 네, 우선 이 다정의 애청자이신 김율희 님이 요모조모 바뀐 다정회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니 해도 오프닝이고 특히 양 반장이 복국장 기준 바로 오른쪽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복국장의 오른팔임을 시전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건 좀 쓴소리인데 반장들이 새 코너를 남발하는 바람에 좀 정신이 없다면서 기억에 남지도 못할 이 자질구레한 코너보다는 확실한 한 방에 있는 코너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고반장 알겠죠? 금요 고다방 네, 같은 걸 네, 살려달라는 알겠죠. 말씀이시고 TMI 뭐 그런 거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까먹었습니다. 예, 또 차범근 전 그 축구 대표 감독 전화 연결에 대해서 김종환님은 양원보 반장 멋쟁이입니다. 차범근 감독과의 우정의 감동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전화는 제가 통화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양 반장이 멋쟁이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통화. 좋아요. 아무튼 계속해봐요. 자, 끝으로 이거는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신성현님은 신반장이 한국과 필리핀 전 축구 결과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신토토 믿었는데 정말 신토토 거품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뿐 아니라 고교 시절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낸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 선수는 지난 2014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 전 코치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재범 전 코치 2심 재판에 나와 엄벌을 호소했던 그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은 놀랍게도 평창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이뤄진 겁니다. 심 선수 측의 변호인단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특히 범죄 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 선수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지금도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얘기하기 어려웠을 텐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용기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코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오늘 오전에 조 전 코치를 구치소에서 만나고 왔는데 심 선수가 이런 주장을 한 데에 대해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며 자신은 절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폭행한 후에 성폭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 등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의 휴대폰도 검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 선수 측의 변호인은 조 전 코치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검사했다는 심 선수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심 선수의 사생활까지 통제한 겁니다. 한편 법원은 조 전 코치의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14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오늘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조 전 코치는 심 선수에 대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자 중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체육회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당 사건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조사를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국가대표 자리까지 오른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하죠. 심석희 선수도 어린 시절부터 조 전 코치가 지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사제 관계가 아니라 선수가 지도자에게 종속되는 관계로 왜곡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선후배 사이다 보니까 폭력이 있어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 많겠죠. 때문에 지도자의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체부가 밝힌 재발 방지 대책 조속하게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스포츠계에 대해 폭력,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책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내일은 문 대통령이요 신년 기자회견을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정말 대통령한테도 곤혹스러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 저희가 잘 취재해서요 내일 회의 때 집중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인데요. 그동안 장외 공방전 대단히 치열했죠. 내일은 법정에서 이 지사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진검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공개 오디션으로 당협위원장을 뽑는 실험을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유튜브로 생방송됩니다. 재밌을까요?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뽑아서 내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죠?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사안이 있으면요. 다정의 가족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일부 내용을 뽑아서 저희가 내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걸으니까 좋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예. 속보 없어요? 글쎄요. 예.